연방 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세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초 낙승을 예상했던 당내 분위기는 중동 전쟁 여파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입법 갈등이 맞물리며 급격히 얼어붙는 모양새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장중 1,5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선 1,500원대가 뉴 노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미국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약 80% 인하했습니다. 해외 거주 미국인 단체들은 시민권 포기 수수료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자 증세를 주장하고 있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이번엔 상속세 면제 한도를 낮추고 최고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이 되면 뉴욕은 상속세 면제 한도가 가장 낮은 주가 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란 전쟁이 3주째 접어들었지만 전쟁의 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파상 공세로 이란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이란 정부 체제는 여전히 공고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석유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어제 전쟁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다. 그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며 조기 종전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휴전을 요청한 적이 없고 심지어 협상조차 요청한 적이 없다며 얼마나 오래 걸리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며 전쟁 장기화를 시사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2주간의 전쟁을 통해 상당한 군사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무기고와 방공망을 상당 부분 파괴했으며 해군력을 괴멸 수준으로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이란을 37년간 철권 통치해온 하메네이를 암살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은 방공망도 없고 공군도 없고 해군도 없다며 이란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전쟁의 핵심 목표들은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여전히 건재하며 이란의 핵무기 생산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란의 재래식 전력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이란 카드로 미국에 맞서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또한 미국을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지난해 6월 12일 전쟁 이전 이란은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약 440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는 추가 농축 시 핵무기 약 10기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연방 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세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아 휘발유 가격의 하락 시점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너지정보청은 유가가 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을 빨라야 2027년 말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이번 군사작전이 없었다면 상황은 훨씬 악화됐을 것이라며 현재의 물가 상승이 전 세계 지정학적 구도를 바꾸기 위한 비용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69센트로 한 달 전보다 26%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잔존해 고물가 기조가 세계 경제 전반에 장기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경제를 지키기 위해 이들 국가의 군사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 역시 해당 국가들의 참여를 강력히 권고하며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 시점과 관련해 내가 원할 때 끝낼 수 있다면서도 당장은 이란과 협상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이란의 핵심 석유시설 집적지인 하르그 섬에 대한 대규모 공습 사실을 언급하며 재미로 몇 번 더 때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등 추가 타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초 낙승을 예상했던 당내 분위기는 중동 전쟁 여파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입법 갈등이 맞물리며 급격히 얼어붙는 모양새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4일 정계 소식통과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해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선거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인 물가 안정 대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념적 의제에 묻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갈등의 중심엔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순위로 내세운 미국 구하기 법안이 있습니다. 시민권 확인 및 사진 부착 신분증 제시 등 투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선거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사가 투표 제도보단 경제에 쏠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9%는 투표권 보장을 우선시한 반면 부정투표 방지를 우선한 응답은 41%에 그쳐 트럼프의 공세가 민심과 괴리돼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당내 친트럼프계 인사들조차 에너지 가격 상승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하며 비용 절감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당내 서열 상위권인 존 코닌 의원과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맞붙은 텍사스주 경선은 이 같은 내용의 압축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를 담보로 의원들에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등 입법 전략을 종용하고 있으며 이는 당의 자금과 자원을 소모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공화당은 메인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수성 위기에 처해 있으며 텍사스에서도 고전 중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하이오와 알래스카까지 공약 범위를 넓히며 공화당의 텃밭을 위협하고 있어 상원 주도권을 둘러싼 본선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장중 1,500원 선을 넘었습니다. 시장에선 1,500원대가 뉴 노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3원 오른 1,501원에 개장했습니다. 이후 외환당국의 개입과 수출기업 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되며 상승폭이 줄어 오후 3시 30분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3.8원 오른 1,497.5원에 마감해 가까스로 1,400원 선을 지켰습니다. 최근 환율 급등의 원인은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위험 자산인 원화에서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발언도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이 군함을 파견하지 않으면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시장에선 1,500원대가 뉴 노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2025년 이후 이날까지 총 196거래일 동안 종가 기준 1,400원 선을 웃돌았고 올해 들어선 단 하루도 1,400원 아래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1,400원대가 이미 뉴 노멀로 자리를 잡은 만큼 1,500원대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불안이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공조와 같은 고강도 정책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단에 대한 시장 인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1,500원 돌파 전망을 과도하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지만 실제 정규장에서 1,500원 선이 열리자 나아가 1,600원대 중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분위기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미국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약 80% 인하했습니다. 해외 거주 미국인 단체들은 시민권 포기 수수료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연방관보에 관련 최종 규정을 게재하고 국적 포기 수수료를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새 수수료는 이날부터 즉시 적용됐습니다. 국적 포기 수수료 인하는 지난 2023년에 이미 발표가 됐지만 그동안 실제로 시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발효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국적 포기 비용은 국무부가 처음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던 지난 2010년 당시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국적 포기 수수료는 지난 2015년 450달러에서 2,350달러로 크게 인상됐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 포기 신청이 급증하면서 행정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세금 신고 의무가 도입되면서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수료 인상은 해외 거주 미국인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해당 수수료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갖게 된 뒤에 해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국적 포기에 비용을 부과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수수료 인하 발표 이후에도 최소 8,755명의 미국인이 2,350달러 전액을 내고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지금까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전체 인원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적 포기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신청자는 국무부 영사관 직원 앞에서 서면과 구두로 여러 차례 확인 절차를 거쳐 국적 포기의 법적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후 공식적인 국적 포기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이후 국무부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됩니다. 부자 증세를 주장하고 있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이번엔 상속세 면제 한도를 낮추고 최고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법제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입법이 되면 뉴욕은 상속세 면제 한도가 가장 낮은 주가 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주의 상속세 면제 한도를 7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약 90%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16%에서 50%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맘다니 시장이 최근 뉴욕주 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한 메모에 포함된 내용으로 맘다니 시장 측은 뉴욕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주의회와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뉴욕주는 연방 상속세와는 별도로 주 차원에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10여 개 주 중 하나입니다. 맘다니 시장의 뜻대로 법제화가 된다면 뉴욕주의 상속세 면제 한도는 미국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됩니다. 다만 세제 변경 권한은 뉴욕주 의회에 있어 단기간 내 법제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맘다니 시장의 제안은 최근 뉴욕주 상하원이 승인한 예산 권고안이나 캐시 호컬 주지사 측의 예산안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의회와 주지사 모두 재정적자에 따른 증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맘다니 시장의 구상은 이미 그의 진보 정책에 거부감을 보여왔던 뉴욕 부유층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작년 선거 과정에서 부유층 증세 공약을 설명하면서 억만장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 부족에 처해 있는 뉴욕시가 노숙자 긴급 수용을 위해 약 18억 6천만 달러 규모의 3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는 호텔협회 재단과 계약을 맺어 시가 필요할 때 호텔 객실을 비상 쉘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전망입니다.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은 현재 매일 10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노숙자 쉘터 시설을 운영 중이며 이 공간이 부족하거나 갑자기 수요가 늘 때를 대비해서 호텔 객실을 추가로 확보하는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번 계약은 사실상 경쟁 입찰 없이 체결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호텔을 반영구적 쉘터로 만드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는 이는 임시수단이며 장기적으로 노숙자를 영구 주거시설로 이동시키는 정책과 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텔을 활용한 노숙자 수용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최근 망명 신청자 급증 시에도 활용됐으며 이번 계약은 그동안 단기적으로 운영해온 호텔 노숙자 수용 방식을 3년 계약 형태로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생후 7주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10대 부부가 아이가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 병실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와 피플지 등에 따르면 워싱턴주 타코마에 거주하는 19세 엄마 알리사 제이드 벤더백과 21세 아빠 마크 앤서니 라바코 클라머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에겐 2급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며 아이의 아빠 클라머에겐 아동학대에 따른 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아이는 지난 4일 타코마의 메리브리지 어린이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당시 경막하 출혈, 저산소성 뇌손상, 망막 출혈, 갈비뼈 골절 가능성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아기는 병원에 입원을 한 지 5일 뒤인 지난 9일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학대성 두부외상에 의한 타살로 추정됐습니다. 학대성 두부외상은 아기를 강하게 흔들거나 때리거나 던지는 행위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클라머는 경찰 조사 당시 아기가 보채자 거칠게 흔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아기를 들어올려 흔드는 과정에서 아기의 머리가 강하게 뒤로 젖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음에도 약 1시간이 지난 후에야 911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당국을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모친인 밴더백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위독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던 지난 8일 병실 화장실에서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해 틱톡에 게시했습니다. 경찰은 보고서를 통해 병원 방문 당시부터 자녀의 위중한 상태에 비해 부모의 태도가 지나치게 태연하고 기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으며 이들은 현재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젯밤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린 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K-POP 데몬 헌터스는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등 2관왕에 올랐습니다. 공동 연출을 맡은 매기 강 감독은 아카데미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첫 번째 한국계 연출가가 됐습니다. 한국인 한국계 가수, 작곡가가 오스카 주제가상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기강 감독은 눈물을 흘리며 나와 닮은 이들에게 이 영화를 너무 늦게 가져다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며 아마도 다음 세대는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거다고 했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과 한국 관객을 위한 영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뉴욕 한인회관에서 뉴욕 뉴저지 한인회장과 한인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이다리 의원 초청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유엔 여성지휘위원회 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두 의원은 세계의 중심인 뉴욕에서 이처럼 한인 리더분들을 만나게 돼 기쁘다며 현 정부는 어느 때보다 해외 동포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넓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여러 이슈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으며 특히 1,000억 원에 불과한 재외동포청 예산을 대폭 늘려 한인 사회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열차 운행 서비스가 한 달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NJ 트랜짓에 따르면 해켄셋강을 가로지르는 포털 노스브리지 선로 연결 1차 공사가 마무리돼 어제부터 맨해튼 펜스테이션을 오가는 NJ 트랜짓과 암트랙 열차가 정상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포털 노스브리지는 NJ 트랜짓 및 엠트랙 열차가 하루에 450대 이상 이용하는 주요한 교량이지만 지어진 지 116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해 지난달 15일부터 기존 교량의 선로 하나를 새 포털 노스브리지로 이전하는 1차 작업이 실시되면서 열차 운행수가 평소의 절반으로 감축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서쪽 선로의 이전 작업은 올 가을에 약 한 달간 이루어질 계획이며 올해 말 새 포털 브릿지의 전체 개통이 이루어지면 기존 달인 철거됩니다. 현대차는 14일 디올 U 팰리세이드의 2, 3열 전동 시트 폴딩 시 특정 조건에서 탑승자나 사물과의 접촉이 감지되지 못할 수 있다면서 해당 사양 차량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하이오주에서 팰리세이드 전동 시트와 관련해 2세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는 향후 팰리세이드의 끼임 방지 기능을 보완한 뒤 판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발적 시정 조치에 나설 계획으로 다음 주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국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탑승자와 물체를 감지하는 민감도를 높이고 전동 시트 폴딩 기능을 테일게이트가 열려있는 상황으로 제한하는 등 전반적인 시스템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내려가면서 춥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린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